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뼈와 무기질 대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뼈와 무기질 대사, 건강과 질병 발췌본을 바탕으로 우리 몸속 뼈와 미네랄의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단순히 정보를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뼈가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칼슘, 인,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핵심 선수들이죠. 이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지 그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뼈가 그냥 단단하기만 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아셨어요? 우리 심장이 내보내는 피의 약 10%가 뼈로 갈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인 조직이랍니다. 자, 그럼 이 역동적인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뼈의 기본 구조부터 시작해보죠. 뼈 하면 딱딱한 겉부분, 치밀골,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스펀지 같은 해명골,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 구조 덕분에 뼈가 튼튼하면서도 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뼈는 단순히 몸을 지지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미네랄, 그러니까 칼슘, 인,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아주 거대한 창고이기도 하고요. 또 골수에서는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뼈는 이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그 뼈를 이루는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단단함을 주는 무기질 부분이 있고요. 주로 수사나 인에서 결정이죠. 그리고 형태를 잡아주는 유기기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90% 이상이 제1형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요? 저는 피부에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뼈에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뼈의 콜라겐은 피부 콜라겐하고는 구조가 약간 달라요. 근데 이 미세한 차이가 뼈의 강도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콜라겐 유전자의 아주 작은 변화, 그러니까 아미노산 딱 하나만 바뀌어도 뼈가 너무 약해서 쉽게 부러지거든요. 와, 아미노산 하나예요? 네, 그만큼 이 구조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뜻이죠. 정말 정교하네요. 그런데 이 뼈가 평생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계속 바뀐다고?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맞아요. 뼈는 오래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이 리모델링 과정을 평생 반복합니다. 뭐랄까,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작업에는 크게 세 종류의 세포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건설인부, 파골세포는 낡은 뼈를 부수는 철거반, 그리고 골세포는 이 전체 공사를 지휘하는 현장 감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건설인부, 철거반, 현장 감독이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특히 골세포가 현장 감독 역할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아니, 뼛속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서 어떻게 전체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 골세포는 뼈 조직 안에 아주 넓게 퍼져 있으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뼈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힘,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거나 운동할 때 생기는 압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뼈를 좀 더 만들어야겠다. 또는 여기는 좀 덜어내도 되겠다. 이런 신호를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게 보내는 거죠. 딱 현장 감독이 전체 공사 진행 상황 보고 지시 내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인대사의 중요한 호르몬인 FGF23도 바로 이 골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건설인부, 조골세포랑 철거반, 파골세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조골세포는 이제 줄기세포에서 분화되어 나와서요. 뼈의 바탕이 되는 유기기질, 주로 콜라겐이죠. 이걸 만들고 여기에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이 잘 달라붙도록, 즉 무기질화 과정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 ALP라는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파골세포는 혈액세포와 같은 계통에서 유래하는데요. 뼈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산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막 뿌려요. 그래서 뼈를 녹여서 흡수하는 거죠. 철거반이 특수 장비로 건물을 해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리모델링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리모델링은 기본 다세포 단위, BMU라고 부르는 작은 작업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파골세포 팀이 와서 한 3주 정도, 그동안 오래된 뼈를 파내고 자리를 떠나요. 3주요? 네, 그러면 이제 조골세포 팀이 와서 그 파인 자리에 새로운 뼈의 기초, 유골이라고 부르는 걸 쌓고요. 이게 단단한 진짜 뼈로 굳어지는 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3개월. 네, 그러니까 전체 리모델링 주기 하나가 대략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은 우리가 얼마나 활동하는지, 즉 기계적 스트레스에 따라서 조절이 되고요. 골세포가 스트레스를 감지해서 스클레로스틴 같은 신호 물질 분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 뼈 형성 지표나 뼈 흡수 지표 같은 걸 측정하면 현재 뼈가 얼마나 활발하게 리모델링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뼈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의 주요 미네랄, 특히 칼슘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몸 칼슘의 99% 이상이 뼈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뼈는 정말 거대한 칼슘 저장고죠. 근데 정작 우리 몸이 신경 쓰는 건 혈액 속에 있는 칼슘 농도예요.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이 칼슘 농도를 엄격하게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아, 혈액 속 농도요? 왜 그렇게 중요하죠? 신경이나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이 혈중 칼슘 농도가 일정해야만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세포 안의 칼슘 농도는 세포 밖보다 무려 10,000배나 낮다는 거예요. 10,000배요? 네. 그래야 필요할 때 칼슘이 세포 안으로 확 들어오면서 아주 강력한 신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혈중 칼슘 농도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니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혈액 속 칼슘은 한 절반 정도는 이온 상태로 자유롭게 떠다니고요. 나머지는 알부민 같은 단백질에 붙어 있거나 인산, 구연산 같은 다른 물질하고 결합된 상태예요. 그래서 혈중의 단백질 수치가 변하면 총 칼슘 수치도 영향을 받죠. 급하게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할 때는 이온화된 칼슘을 직접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혈액의 산성도도 영향을 주고요. 이 중요한 혈중 이온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핵심 조절자가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 PTH하고 활성 비타민 D입니다. 아, PTH하고 활성 비타민 D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얘네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PTH는 뭐랄까? 우리 몸의 칼슘 온도 조절기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혈중 칼슘이 낮아지면 부갑상선에서 PTH 분비가 확 늘어납니다. 그럼 이 PTH가 콩팥, 즉 신장이죠. 여기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요. 또 뼈에 저장된 칼슘을 혈액으로 내보내도록 지시를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촉진해요. 아, 비타민 D 활성화요? 네, 그러면 이 활성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혈중 칼슘이 높아지면 부갑상선에 있는 칼슘 감지 센서 CSR이 이걸 딱 알아채고 PTH 분비를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렇군요. 칼슘 섭취도 중요할 텐데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고 우리 몸은 이걸 어떻게 흡수하나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00에서 1200mg 정도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칼슘은 장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흡수가 돼요. 하나는 그냥 농도 차이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건데 이건 양이 적어요. 전체의 약 5% 정도. 대부분은 비타민 D의 도움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TRV6라는 특별한 칼슘 통로를 통해서요. 이게 전체 흡수의 한 20%에서 많게는 70%까지 차지해요. 아, 비타민 D가 흡수에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위산도 타산칼슘 같은 일부 칼슘 보충제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혹시 위산 분비가 좀 적은 분들은 식사랑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구연산 칼슘 형태가 흡수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칼슘 섭취량이 좀 변하더라도요.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통해서 능동적 흡수율을 조절해요. 그래서 하루에 흡수되는 칼슘 총량을 비교적 일정하게 약 200에서 400mg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신장, 즉 콩팥의 역할도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콩팥은 칼슘 조절의 또 다른 핵심 기관이에요. 하루에 엄청난 양의 칼슘, 약 8에서 10g 정도로 걸러내거든요. 근데 실제 소변으로 나가는 건 2~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다시 흡수해서 재활용하는 거죠. 대부분은 콩팥의 초입 부분, 근위세뇨관에서 수동적으로 재흡수되고요. 중간 부분인 햇내고리 상행각에서도 일부 재흡수됩니다. 혈중 칼슘이 높으면 이 부분 재흡수가 억제되고요. 가장 중요한 조절은 마지막 부분인 원위세뇨관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PTH하고 활성 비타민 D가 칼슘 재흡수를 아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아하. 그래서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바로 여기에 작용해서 칼슘 배설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반면에 고리 이뇨제나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건 오히려 칼슘 배설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칼슘 섭취가 너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섭취가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하루 200mg 미만으로 먹으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결국 뼈에서 빼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뼈가 약해지겠죠. 골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예를 들어 하루 4g 이상이면 장에서 수동적인 흡수가 계속 늘어나서 소변으로 칼슘이 너무 많이 나가게 돼요. 이걸 고칼슘 요증이라고 하고요. 심하면 콩팥에 돌이 생기거나 혈중 칼슘 농도 자체가 너무 높아지는 고칼슘 혈증 같은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인도 뼈에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 약 600g 정도가 있는데 그중 85%가 뼈에 칼슘과 함께 존재해요. 근데 이는 뼈 말고도 세포 안에서 에너지 화폐인 ATP 아시죠? 그리고 유전 정보를 담는 DNA, RNA, 또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 등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혈청인 농도는 칼슘처럼 아주 엄격하게 조절되진 않고요. 식사나 하루 중 시간, 특히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에 제일 낮거든요. 이런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하루에도 꽤 변동이 커요. 한 50%까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이는 어떻게 흡수되고 조절되나요? 칼슘하고 비슷한가요? 이는 음식에 꽤 널리 들어있고 장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돼요. 한 65%에서 90% 정도? 활성 비타민 D는 NAPI2B 같은 수송체를 활성화해서 인 흡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요.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처럼 인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에서 인 흡수를 막는 약, 인결합제라고 하죠. 이런 약을 쓰기도 합니다. 혈중 인 농도 조절의 핵심은 칼슘과 마찬가지로 콩팥에서의 재흡수 조절이에요. 콩팥은 인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재흡수를 느리는 방식으로 조절하죠. 인 조절에는 그럼 어떤 호르몬이 중요한가요? PTH인가요? 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PTH하고 또 FGF23입니다. FGF23이요. 아까 골세포에서 나온다고 하셨던 네, 맞아요. PTH는 콩팥에서 인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소변으로 인 배출을 늘려요. 즉, PTH는 혈중 칼슘은 높이고 인은 낮추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FGF23, 이건 골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인 조절의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플레이어입니다. FGF23 역시 콩팥에서 인 재흡수를 강력하게 억제해요. 게다가 FGF23은 활성 비타민 D 생성을 억제해서 장에서의 인 흡수까지 간접적으로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즉, FGF23은 우리 몸에 인이 너무 많아지는 걸 막는 아주 중요한 방어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인이 너무 낮거나 반대로 너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것도 간략하게라도 좀 짚어주시죠. 네, 혈중 인이 너무 낮으면 이걸 저인산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세포의 에너지원인 ATP 생성이 부족해져서 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육이 약해지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낮으면 뼈가 약해지는 골연화증이나 구루병이 생기고요. 원인으로는 PTH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러니까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FGF23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유전 질환이나 특장 종양 같은 거요. 또는 영양 부족 상태였다가 갑자기 영양 공급을 시작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이 너무 높으면요? 그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인이 너무 높은 경우 고인산 혈증은 대부분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드물게는 부갑상선 기능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세포 안에 있던 인이 혈액으로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생길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인이 혈중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해서 조직에 막 쌓이는 거예요. 침착되는 거죠. 이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져서 근육경련, 태탄이나 발작이 올 수도 있고요. 혈관이나 폐, 심장 같은 다른 장기의 석회화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칼슘, 인에 이어서 마그네슘도 잠깐 살펴볼까요? 이것도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세포 내에서 ATP가 제대로 기능하고 또 수많은 효소들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이거든요. 혈액 속 농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조절되지만 실제 우리 몸 마그네슘의 약 1% 정도만 혈액에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세포 안이나 뼈에 존재합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어떻게 조절되나요? 이것도 부족하거나 넘치면 문제가 생기나요? 네, 마그네슘은 주로 공장과 회장, 즉 소장에서 흡수되고 콩팥에서 재흡수율을 조절해서 혈중 농도를 유지합니다. 비타민 D가 흡수를 좀 돕고요.
흥미롭게도 콩팥에서 마그네슘 재흡수는 혈중 칼슘이나 마그네슘 농도가 높을 때 아까 말씀드린 칼슘 감지 센서 CSR을 통해서 억제돼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저마그네슘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나 근육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테탄이나 발작, 부정맥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마그네슘 혈증이 PTH 분비와 작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칼슘 혈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임상적으로 꽤 중요해요. 칼슘까지 영향을 주는군요. 네. 원인으로는 설사, 구토 같은 위장관 손실이나 특정 약물들, 이뇨제나 시스플라틴 같은 항암제, 그리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라고 위산 억제제 있죠. 이걸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너무 많은 고마그네슘 혈증은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사실 드물어요. 보통 콩팥 기능이 나쁜 상태에서 마그네슘이든 하재 같은 걸 너무 많이 먹거나 할 때 발생하는데요. 신경근육 기능이 억제돼서 반사저하, 호흡곤란, 저혈압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미네랄 대사의 정말 핵심적인 조절자 중 하나인 비타민 D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에 더 가깝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피부에서 햇빛의 자외선 B를 받아서 7-데히드로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하죠. 아니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성 D2, 동물성 D3. 피부색이 어둡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에서의 합성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이렇게 얻어진 비타민 D는 혈액 속에서는 비타민 D 결합 단백질, VDBP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면서요. 뭔가 활성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비타민 D는 2단계의 수산화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로 힘을 발휘하는 활성 형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신은 간에서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25 수산화 비타민 D, 즉 25-OHD가 됩니다. 이게 혈액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비타민 D 형태고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비타민 D 수치를 잰다고 할 때 측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감기가 한 2-3주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변신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게 최종 활성 형태인가요? 네, 두 번째이자 최종 변신은 주로 콩팥에서 일어납니다. 콩팥에 있는 1알파- 수산화 효소라는 아주 특별한 효소가 25-OHD를 1,25-2수산화 비타민 D, 즉 1,25-OH2D로 바꿔줘요. 이게 바로 최종 활성 형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콩팥에서의 마지막 변신 단계가 매우 엄격하게 조절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엄격하게 조절된다고요? 어떻게 조절되는데요? 네, 부갑상선 호르몬 PTH하고 혈중 인농도가 낮을 때 이 1알파- 수산화 효소의 활동이 촉진돼요. 그래서 활성 비타민 D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혈중 칼슘이나 인농도가 높거나 아까 말씀드린 FGF23 수치가 높거나 또는 활성 비타민 D 자체가 너무 많으면 이 효소 활동이 억제돼요. 아하. 즉, 우리 몸의 칼슘과 인 상태에 따라서 활성 비타민 D 생산량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만들도록요. 다만 유육종증이나 림프종 같은 일부 질환에서는 콩팥이 아닌 다른 조직, 예를 들면 대식세포 같은 곳에서도 이 1알파- 수산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이런 정상적인 조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활성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고칼슘 혈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활성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활성 비타민 D는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비타민 D 수용체, VDR이라는 단백질하고 결합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 VDR 복합체가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들의 작동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작용 부위는 역시 장, 뼈, 그리고 부갑상선입니다. 장에서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단백질들, 예를 들면 칼빈딘이나 TRPV6 같은 것들의 생성을 늘려서 칼슘 흡수 효율을 확 높이고요. 뼈에서는 조골세포에서 오스티오칼신 같은 뼈 형성 관련 유전자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랭킬이라는 신호분자 발현을 유도해서 파골세포, 철거반, 활성을 증가시켜요. 즉, 뼈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
뼈 흡수를 촉진한다고요? 그럼 비타민 D가 뼈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그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비타민 D의 주된 역할은 어디까지나 장에서 칼슘과 인 흡수를 늘려서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칼슘 섭취가 너무 부족한 비상 상황이라면 이때는 PTH와 함께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라도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명 유지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상대책인 셈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뼈 건강에 필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순위가 다르군요. 그럼 부갑상선에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부갑상선에서는 PTH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활성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제 PTH 그만 만들어도 돼 하고 알려주는 거죠. 또 골세포에서 FGF23 생성을 유도해서 인 항상성 조절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고요. 비타민 D 수용체 VDR이 다른 역할도 한다고요. 뼈나 미네랄 대사 말고요. 네, 맞아요. VDR은 뼈나 장, 콩팥, 부갑상선 외에도 면역세포나 피부세포, 심지어 일부 암세포를 포함한 아주 다양한 조직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세포 분화를 유도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분야죠. 한 가지 흥미로운 예는 VDR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희귀 유전 질환 환자들에게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 비타민 D 결핍만으로는 탈모가 잘 생기지 않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걸 보면 VDR이 모낭세포에서 비타민 D와는 상관없이 뭔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와,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비타민 D 수용체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주변에서도 비타민 D 챙겨 먹는다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햇빛 노출 부족이죠.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 시간이 길고 또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장에서의 흡수 능력도 좀 감소해요. 비만인 경우에도 지방세포에 비타민 D가 저장되면서 혈중 농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특정 질환들, 예를 들어 장 흡수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나 간,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약물들, 페니토인 같은 항경련제나 리팜핀 같은 항결핵제 등이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해서 결핍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FGF23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에서도 비타민 D 활성화가 억제될 수 있고요.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생기는 건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구루병이나 골연화증이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장에서 칼슘과 인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럼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리 몸은 보상 반응으로 PTH 분비를 막 늘립니다. 이걸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요. 이렇게 증가된 PTH는 뼈를 더 많이 분해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하면 알칼리성 인산 분해 요소 ALP 수치가 올라가요. 또 콩팥에서 인 배설을 촉진해서 혈중 인 농도는 더 낮아지게 만들죠. 결국에는 뼈를 만들 기본적인 재료인 칼슘과 인이 모두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뼈 기질, 유골이 단단하게 굳지 못하는 거죠. 무기질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 재료 부족으로 뼈가 제대로 단단해지지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성장기 어린이에게 나타나면 뼈가 휘고 성장판이 넓어지는 등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구루병이 류케츠가 되고요. 성인에게 나타나면 뼈 자체는 있지만 무기질화가 부족해서 뼈가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며 쉽게 휘거나 골절되는 고련화증, 오스테오멜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고련화증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엑스레이에서 가성골절, 루서즈존이라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근육 약화,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쪽 근력 약화도 꽤 두드러진 증상 중 하나예요. 그럼 비타민 D 결핍은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비타민 D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검사는 혈액 속의 25-OHD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비타민 D 저장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보통 혈중 농도가 37nmol/L, 그러니까 15ng/ml 미만이면 결핍으로 보고요. 50nmol/L, 즉 20ng/ml 미만이면 불충분 상태로 간주합니다. 기준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혈액 검사 소견을 보면
칼슘은 정상이거나 약간 낮을 수 있고요. E는 대개 낮고 PTH와 ALP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활성 형태인 125OH2D 농도는 오히려 정상이거나 심지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활성형인데 높을 수 있다고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PTH가 증가하면 이 증가된 PTH가 콩팥에 있는 1알파 수산화 효소를 강력하게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25OHD를 최대한 활성형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 보상작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125OH2D 수치만 보고 정상이네, 비타민 괜찮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25OHD를 측정해야 해요. 드물지만 유전적인 원인도 있는데요. 콩팥에서 활성화를 못 시키는 1알파 수산화 효소 결핍증이나 아예 비타민 D 수용체 VDR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는 탈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은 하루 600에서 800 IU 정도인데요. 결핍이 확인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부족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초기에는 고용량 비타민 D 요법, 예를 들어 주 1회 5만 IU를 몇 주간 사용해서 빠르게 수치를 올리고 그 후에는 유지 용량, 하루 800 IU 이상, 개인에 따라 조절로 치료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비타민 D를 보충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칼슘, 하루 1.5에서 2g 정도를 함께 보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재료가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아, 칼슘이랑 같이 먹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콩팥 기능 문제 등으로 콩팥에서 활성 비타민 D를 잘 못 만드는 경우에는 칼시트리올이나 독세르 칼시페롤 같은 활성형 비타민 D 또는 그 유사체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요. 치료 반응은 혈청 칼슘, 인, 25OHD 수치 등을 보면서 모니터링합니다. 다만 최근에 VATI 연구 같은 대규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미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골밀도 개선이나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고요. 오히려 너무 고용량을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골절이나 낙상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오늘 뼈와 미네랄 대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까요? 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뼈는 절대 가만히 있는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형성되는 아주 역동적인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이 뼈의 건강은 칼슘, 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PTH, FGF23, 비타민 D 같은 호르몬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정교한 네트워크를 통해 조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의 조화와 균형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아까 비타민 D 수용체 VDR이 뼈나 미네랄 대사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이나 세포 성장 같은 다른 기능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적의 미네랄 대사 상태, 즉 뼈와 관련된 이 복잡한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뼈 건강을 넘어서서 겉보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른 건강 문제들, 예를 들면 면역 질환의 위험이라든지 혹은 특정 암 발생 위험 같은 다른 영역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와는 혹시 어떤 숨겨진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정교한 미네랄 대사 네트워크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 흥미로운 뼈와 미네랄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